남편이 군대에 간 사이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보살핌을 받다 임신하게 되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오후는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햇살은 나뭇가지 사이로 비껴내리고 새로 뱀 볏짚 냄새가 바람에 실려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낡은 기와집, 시집 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새댁 민서는 강원도 최전방에서 군 복무 중인 남편 준호를 위해 27번째 편지를 정성껏 적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그곳은 춥지 않아요? 저랑 아기는 잘 지내요. 아버님께서 저랑 아기를 정말 잘 챙겨주세요. 하지만 당신이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날 만큼요. 준호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린 지 몇 주 만에 입대했습니다. 민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가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멀리 떨어지게 된 두 사람은 손편지로 그리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주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이는 것은 민서에게 희망을 지키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온 시아버지 박영감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하고 엄격하기만 하던 분이었지만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는 식사를 정성껏 차려주고 매일같이 유자차를 타주었으며 심지어 밤마다 민서를 위해 부채질까지 해주었습니다. 이웃들은 저 집은 3대에 걸쳐 복을 받았네. 저런 시아버지가 어디 있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옅게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죄송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잘해주셔도 며느리로서의 예의와 거리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괜한 구설에 오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은 시아버지의 깊은 눈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향하는 시선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을 때면 문가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일들, 임신한 며느리가 배가 아플까 걱정된다며 한밤중에 방문을 두드리던 일들. 민서는 부담스러웠지만 그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편지는 계속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체국에서는 이유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부대로 전화를 걸면 당직병의 짧은 목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박준호 훈련병은 훈련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롭게 임신기간을 보내며 그녀는 남편에 대한 믿음과 시아버지의 진심처럼 보이는 정성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약해진 바로 그 순간 운명은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눈물이 아닌 텐마루 앞에서의 희미한 미소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한 젊은 여성의 명예와 행복 그리고 핏줄마저 휩쓸어갈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호가 입대한 후 작은 집에는 민서와 시아버지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텅 빈 집에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여보, 간은 소금으로 할까? 간장으로 할까? 묻던 준호의 목소리가 사라진 주방, 익숙한 온기가 사라진 침실. 매일 오후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마당의 그네, 그리움은 연기처럼 피어올라 서서히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상해졌습니다. 민서와 준호가 신혼이었을 때의 엄격하고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늘 부드럽게 안부를 묻고 온갖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아침에는 찹쌀과 계란을 넣고 푹 끓인 죽이 준비되어 있었고 점심에는 입덧하는 며느리를 위해 땡볕에 나갔다가도 일찍 돌아와 시원한 미역냉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아가, 이것 좀 먹어보렴. 너무 가리면 뱃속 손주 힘들다. 그는 연민이 담긴 눈으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감동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이런 보살핌을 받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밥 먹고 나면 혼자 설거지를 해야 하고 고기 한 점 먹는 것까지 눈치를 봐야 했던 일들은 이 집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가끔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시아버지처럼 다정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저녁 시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서는 남편을 위해 낡은 옷을 꿰매곤 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가끔 시아버지는 그곳에서 준호가 널 보고 싶어 하더냐 와 같은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며 인생의 쓴맛을 다 본 사람처럼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서는 답장 없는 편지 이야기와 남편이 돌아오는 날 아들을 낳아 선물하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찻잔을 채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민서는 극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문을 두드릴 겨를도 없이 방으로 뛰어들어와 그녀의 등을 받쳐 앉히고 기름을 발라 마사지를 해준 뒤 아래층으로 부축해 눕혔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그의 이마에 깊게 팬 주름이 오랫동안 숨겨온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아버지를 친정아버지처럼 생각하거라.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서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픔 속에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가 얇은 이불을 그녀의 다리에 덮어줄 때 그의 손이 무심코 그녀의 부른배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그는 그저 미소 짓고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피곤함에 깊이 잠들었고 옆방에서 한 쌍의 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아주 작고 얇은 무언가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아주 작은 균열도 거대한 붕괴의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민서가 복통을 앓은 그날 밤 이후 그녀와 시아버지는 더 가까워진 듯했습니다. 대화나 다정한 행동이 아니라 특별한 종류의 침묵을 통해서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민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새벽 일찍 일어나 장작을 패고 불을 지펴 물을 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간과 이뇨작용에 좋다며 쑥을 한 움큼 싸서 정성껏 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몰래 뒷마당으로 나가 쑥 한 다발을 베어 말리면서 출산이 가까워지면 배에 찜질을 해서 허리 통증을 막는 데 쓸 거라고 말했습니다. 별 생각 말거라. 네 시어미가 준호를 가졌을 때도 내가 다 이렇게 챙겼다. 민서가 민망해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심장이 반쯤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시아버지의 몸은 여전히 다부졌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으며 손등에는 힘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버지의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당을 지나갈 때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조차 바라보곤 했습니다. 한 번은 민서가 뒤돌아보다 그 시선과 마주치자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척했습니다. 민서는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날이 갈수록 그녀는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녀가 좋아하는 컵에 정확히 우유를 타주거나 그녀가 자주 앉는 햇볕 드는 자리에 등나무 의자를 놓아주는 것과 같은 사소한 행동들은 더 이상 노인의 단순한 관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자 민서는 마당으로 달려가 빨래를 걷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집 안에서 따라 나와 자신의 옷으로 그녀를 가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툇마루로 들어왔을 때 빗물에 어깨가 흠뻑 젖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닦아주었습니다. 느리고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살짝 몸을 뒤로 빼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방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몇 초 더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이름 모를 무언가를 짊어진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매일 아침 뒤에서 껴안아주던 그의 방식,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우리 아내가 세상에서 최고야라고 속삭이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서는 가만히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는 그들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그녀는 다시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두 담아 더 길게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아버지에게 부탁하지 않고
날이 밝으면 직접 우체국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운동도 할 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직접 보내지 않으면 이 편지는 남편의 손에 닿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지만 그녀는 이내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닐 거야. 아버님은 준호 씨의 아버지이고 내 시아버지인데 절대 그러실 리가 없어.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여느 밤처럼 조용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느 밤처럼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민서는 처음으로 그의 길고 무거운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가장 깊은 슬픔을 삼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시아버지가 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을 때 민서는 조용히 가방을 챙겨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제법 부른 배 때문에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그가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의심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드는 그런 의심이었지만 믿음에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면 소재지 우체국에 도착한 민서는 안면이 있는 여직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기요, 뭐 좀 여쭤볼게요. 몇 달 동안 24단에 있는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요. 혹시 반송된 편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여직원은 발송대장을 뒤적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송된 편지는 없는데요. 우리 우체국에서는 계속 정상적으로 발송하고 있어요. 예전에 임신하신 뒤로는 아버님께서 대신 붙여주셨죠? 민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친아버지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직원이 안면이 있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달 가까이 그녀는 시아버지가 나가는 길에 붙여달라며 편지를 건넸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집에 돌아온 그녀는 시아버지가 닭장 뒤에 있는 틈을 타몰래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서류 뭉치 사이를 뒤졌습니다. 낡은 서류 더미 속에서 그녀의 눈은 익숙한 편지 봉투를 보고 멈췄습니다. 자신의 글씨체였습니다. 준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한 번도 보내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번째, 그리고 3번째 편지, 총 5통의 편지. 그녀가 남편에게 보낸 모든 것이 시아버지의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표조차 떼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문 쪽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발소리에 그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언제부터 거기서 있었을까요? 그의 눈에는 분노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편지 뭉치를 깨져버린 믿음처럼 꼭 껴안았습니다. 왜 편지를 안 보내셨는지 알고 싶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준호가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편지를 너무 자주 쓰면 집 생각에 집중을 못할 테니. 이유는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민서의 마음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갓 시집온 새댁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임신한 아내였습니다. 그 편지들은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아버님께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민서는 내뱉듯 말하다가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 널 걱정해서 그런 거다. 널 평안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오해하지 말거라.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몸을 비켜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믿음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그의 침묵 뒤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생각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무언가였습니다.
서랍장에서 남편에게 보낸 편지들을 발견한 그날 오후 이후 민서는 모순된 상태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밥상에는 여전히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이 차려졌고 시아버지는 매일 저녁 숙차를 끓여주었지만 더는 입맛이 돌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녀는 더 이상 미소로 화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민서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임신 7개월에 접어들어 배는 무거워지고 허리는 쑤셨습니다. 베개를 높이 쌓아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배가 아니라 머릿속을 맴도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여러 밤 그녀는 복도에서 누군가 조용히 걸어다니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그 발소리가 그녀의 방문 바로 앞에서 오랫동안 멈췄습니다. 노크도 부르는 소리도 없이 그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소름이 돋아 숨을 죽인 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문을 열 용기도, 누구냐고 물어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믿음의 균열에서 싹튼 씨앗처럼 두려움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잠을 자던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다리를 만지는 듯한 느낌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은 그대로였고 문도 잠겨 있었지만 베개는 흐트러져 있었고 이불에는 평소와 다른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꿈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민서는 안에서부터 방문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본능적인 자기 방어처럼 문 뒤에 의자까지 받쳐두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경계심은 그녀의 모든 행동과 눈빛에 스며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안부를 물어도 짧게 대답하며 명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것을 아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서우냐? 민서는 고개를 들고 경계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다른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응어리를 쏟아내듯 자신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준호 씨, 보고 싶어요. 매일 밤 당신 꿈을 꿔요. 하지만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과의 거리감이에요. 그 눈빛이 무서워요. 무언가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맞서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일기장을 덮었고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문 밖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소리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더니 툇마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소름 끼치게 차가웠습니다. 민서는 일어나 작은 창문 너머를 내다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소처럼 밤에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이번에는 그가 그녀의 방문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깊고 뚫어질 듯하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매일 밤 방문을 잠그기 시작한 후 민서는 조금이나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잠은 늘 선잠이었고 피로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위태롭게 살았습니다. 한쪽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다른 한쪽에는 그녀를 경계하게 만드는 행동을 보이는 남자와 매일 마주해야 하는 극도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바람이 지나간 뒤 지붕의 기와 몇 장이 날아갔습니다. 민서는 방에 비가 셀까 걱정되어 의자를 밟고 올라가 다락에 있던 큰 대야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몸이 무거워진 탓에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잠시 서 있었을 뿐인데 비틀거리다 그만 타일 바닥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큰 소리에 밖에서 일하던 시아버지가 달려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일으키며 허둥지둥 물었습니다. 세상에, 괜찮으냐? 배는 안 아프냐? 피는 안 나고? 민서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고개를 저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양손에 기름을 발라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배에 기를 대고 태동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안 되겠다. 당장 보건소에 가야 해. 그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우통을 벗은 채 그녀를 업었습니다. 비옷은 한 사람만 가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두 사람은 흠뻑 젖었습니다. 민서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너무 지쳐 눈을 뜰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아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보건소에 도착해서도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나오고 나서야 그는 마지못해 손을 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의 진찰 결과 다행히 가볍게 삐었을 뿐 태아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료실을 나왔을 때 시아버지는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으며 살짝 손을 빼려 했습니다. 그는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네가 넘어지는 걸 봤을 때 정말 이렇게 무서웠던 적은 처음이야. 너와 손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견딜 수가 없었다. 목이 맨 진심 어린 말이었지만 그가 그녀의 손을 꽉 쥐는 방식에 민서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그녀는 먼저 씻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여전히 툇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수건을, 다른 한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상 위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연자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좀 먹고 푹 자거라.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절하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녀는 우유잔을 받으며 조용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손이 다시 한번 닿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그의 미련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아버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관심 이상의 것을 원하는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손을 빼며 처음으로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 내일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는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시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그가 돌아설 때의 눈빛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듯, 화가 난 듯, 그리고 넌 도망칠 수 없어라고 속삭이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첫 번째 손길을 민서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이미 깨져버린 경계의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손길 이후 민서는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와의 불필요한 모든 접촉을 끊었습니다. 밥상에서는 더 이상 대화가 오가지 않았고 두 사람의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방문을 잠갔고 다시는 그가 방에 들어올 이유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녀의 마음속 불안감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마치 장전된 총알처럼 온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존중이 아닌 경계였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 숨결 하나하나에 뚜렷이 존재했습니다. 민서는 다시 준호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길게 썼습니다. 시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지 않은 일, 그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 편지는 이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그녀는 임부복 안감에 편지를 몰래 숨기고 다음날 아침 직접 우체국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뒷마당에서 빨래를 하던 중 자신의 방에서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녀는 빨래 대야를 내팽개치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잠들었다고 생각해서 문을 잠그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으로 들어선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랍을 뒤지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그녀가 편지를 숨겨둔 바로 그 인부복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놀란 기색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는 편지를 들어보이며 흐릿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또 준호한테 편지를 썼구나. 또 내가 지난번처럼 망칠 거라고 생각한 게지. 왜 아비를 믿지 못하느냐? 민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눈앞에서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고통과 두려움, 희망으로 가득 찼던 글자들이 짓밟힌 마음의 조각처럼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더는 보내지 말거라. 넌 엉뚱한 사람을 걱정하고 있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민서는 소리쳤고 붉어진 눈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고생한 흔적도, 매일 밤 죽을 끓이고 차를 타주던 시아버지의 온화한 눈빛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성과 욕망의 경계에 서 있는 한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넌 모를 게다. 내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네가 온 뒤로 이 집에 사람 사는 온기가 생겼어. 난 그저 널 곁에 두고 싶었을 뿐이다. 내 마지막 삶의 온기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저를 가두고 편지를 찍고 훔쳐보고 한밤중에 제 손을 잡는 방식으로요? 그게 온기인가요? 민서는 목이 메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혔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널 여기서 떠나게 할 수는 없다. 네가 떠나면 내가 모든 걸 잃을 것 같아 두렵다. 민서는 배를 감싸 안고 방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뱃속의 아이가 엄마의 모든 고통에 반응하듯 세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짐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편지를 보내야 한다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편지를 2통 썼습니다. 한 통은 일기장에 넣어 잠가두었고 다른 한 통은 작게 접어 시아버지가 절대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생리대 포장지 안에 숨겼습니다. 그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편지를 보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통제, 도리와 욕망, 그리고 연약한 한 여자와 시아버지라는 무서운 이름을 가진 남자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한 달치비를 지붕 위에 쏟아붓는 듯한 장대비였습니다. 잿빛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가 칠 때마다 마을 끝 작은 집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방에 누워 이불을 목까지 덮고 배를 감싼 채 마치 자신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천둥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편지를 찢은 후 그녀는 쇠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평온한 척했지만 밤이 되면 몰래 문을 걸어 잠그고 의자로 문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 비바람이 몰아쳐도 조용히 마을을 떠나 옆 도시에 있는 친정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걸어서라도 가야 했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윙윙거리고 낡은 기와지붕 위로 빗방울이 장단을 맞추듯 떨어졌습니다. 방 안의 등불이 깜빡이다가 퓨즈가 나간 듯 꺼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가볍고 느린 발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찾았지만 배터리는 이미 오후에 꺼져 있었습니다. 소리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 소리는 없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용히 움직이며 문을 막았던 의자가 삐걱하는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민서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몸부림치며 뒤로 물러나 손에 잡히는 베개를 그에게 던졌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번개가 번쩍이며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창백한 얼굴, 붉게 충혈된 눈. 그는 멈칫하더니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 있는 동안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어린아이처럼 흐느낌에 떨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외로웠다. 몇 년을 그림자처럼 살았어. 강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약해 빠진 놈일 줄이야. 널 무섭게 하고 싶진 않았지만 나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민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 분노, 연민, 실망이 뒤섞여 가슴에 커다란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강철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하신 걸 아시면 멈추세요. 저는 아버님 아들의 아내예요. 아버님의 친손주를 베고 있다고요. 제발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지 마세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일어나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이번에는 안에서 잠기지 않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지만 민서의 방 안에서는 그보다 더 잔혹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마치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작은 생명을 보호하려는 듯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걸 걸어서라도 끝까지 널 지켜줄게. 첫 아이를 낳은 지 3개월 후 민서는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메스껍고 피곤했으며 아랫배가 살짝 팽팽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출산 후유증이려니 하고 애써 버텼지만 몸은 점점 더 이상해졌고 여자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민서는 버스를 타고 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 했었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었다. 갓 출산했고 남편은 여전히 강원도에 있었다. 모든 것은 그저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거라고. 하지만 의사가 초음파 결과지를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을 때 민서는 모든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신 8주 정도 되셨네요. 의사의 담담한 목소리에 민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내뱉었습니다. 의사는 그녀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출산 후에 관계를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생리는 다시 시작했고요.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마치 찬바람을 맞은 듯 차가워졌고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모든 장면이 기억 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전되었던 비오는 밤, 침대 옆에 조용히 서 있던 시아버지의 그림자, 기력이 다해 깊이 잠들었던 날들, 이상한 꿈들, 다음날 아침이면 까닭없이 느껴지던 뻐근한 통증.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배를 감싸 안고 넋나간 사람처럼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품에 안긴 작은 아이가 배가 고픈지 칭얼거리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꽉 껴안았고 눈물이 아이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막 태어나 채 크지도 못한 아이. 이제 그 아이의 엄마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임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길 잃은 사람처럼 주변을 헤맸습니다. 익숙했던 길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푸른 벼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뼛속까지 시린 추위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그녀는 감히 대답할 수도 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날이 갈수록 불러오는 배처럼 명백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안고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어딜 갔었느냐. 걱정돼 죽는 줄 알았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아이를 무릎에 안고 마치 내일이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처럼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8주라는 말을 한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믿음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와 함께 한 죄 없는 아이가 이전의 출산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 사실을 안고 돌아온 그날 밤 이후 민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반응하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그 집안의 공기를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빨래를 하고 아이의 죽을 끓이고 젖을 먹인 뒤 준호가 매일 오후 장난치던 마당을 몇 시간이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밥을 짓고 안부를 묻고 매일 밤 우유 한 잔을 그녀의 방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는 듯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씩 그녀를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보이지 않는 올가미처럼 그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서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려고 차를 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이르러서야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신분증, 현금,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돌아와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알았지만 증거 없이는 비난할 수 없었고 시아버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혹시 떠나려던 것이냐? 그가 날씨 이야기를 하듯 가볍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시선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옅게 웃었습니다. 어딜 가겠느냐? 만삭의 몸에 젖먹이까지 데리고 내 친정어머니께 가면 그분이 하루라도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어미가 몇 년째 앓고 있는 건 너도 알지 않느냐? 민서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야위고 병든 시골 여자로 몇 년째 심장병을 앓으며 정부 보조금과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녀와 두 아이까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여기가 낫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은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널 챙겨줄 사람이 있지 않느냐. 손주들을 돌봐줄 사람도 있고. 민서는 처음으로 협박과도 같은 무언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연금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금지하지 않았지만 모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실수로 우물에 빠뜨렸고 준호에게 보내는 편지는 분실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 시절을 협동조합에 바치고 마을 문화 반장까지 지냈던 시아버지를 믿었습니다. 민서가 무슨 말을 한들 누가 믿겠는가. 한 번은 이장님께 도움을 청하러 집에 오시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자마자 시아버지는 문 앞에 서서 나지막하지만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온 마을이 수군거리게 만들 셈이냐? 네 남편이 집에 없는 아내가 바람났다는 소문을 듣고 머리에 뿔나게 하고 싶으냐? 그 말은 그녀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진실은 감춰지고 고통은 죄로 왜곡되었습니다. 민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남자의 명예는 여자의 절규를 묻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낡은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곤히 잠든 첫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매일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는 날 자신이 살아남아 안아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혼자 한 채의 집, 멀리 있는 남편, 그리고 감시자이자 범죄자인 시아버지, 그리고 빛도 희망도 없는 좁은 방에 갇힌 듯한 미래.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머리카락 한 올에 매달려야 할지라도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엄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9월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하늘은 며칠째 민서의 마음처럼 잿빛으로 가득 차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첫째 아이는 이제 8개월이 되어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엄마라고 옹알이를 했습니다. 뱃속에서는 또 다른 생명이 매일 자라나며 배가 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무도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고 감히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시아버지를 아내 없이 아들을 키우고 이제는 임신한 며느리까지 돌보는 모범적인 시아버지라고 믿었습니다. 오직 민서만이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쳤습니다. 민서가 첫째 아이를 안고 있을 때 배가 갑자기 쥐어짜듯 아파왔습니다. 양수가 터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저 좀 살려주세요. 시아버지가 달려와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이웃을 불러 보건소로 데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그녀는 고통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지만 첫째 아이를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출산은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기는 고양이 울음처럼 약한 울음소리를 내며 태어났습니다. 다른 아기들처럼 붉고 통통하지도 힘차게 팔다리를 뻗지도 않았습니다. 의사는 침묵했고 간호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잠시 후 나이든 의사가 땀을 닦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선천적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유전자 변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사내아이, 비정상적으로 휘어진 팔다리, 꼭 감겨 떠지지 않는 눈. 그녀는 울 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들, 애써 외면했던 질문들이 이제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의사가 더 말해주지 않아도 그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시아버지, 정전되었던 비오는 밤, 도덕의 경계를 조용히 넘어선 사람, 그녀가 기진맥진해 깊이 잠들었을 때 그녀를 건드린 사람, 그녀를 임신하게 만들고 편지를 찍고 사실을 숨기고 쇠창살 없는 감옥에 가둔 사람,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에게 태어날 때부터 고통받는 기형아를 남겼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만실 밖에서 아기를 안고 떨리는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며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서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감싼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보러 몰려왔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험담보다 더 무서운 침묵이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민서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계처럼 두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결실이었고 둘째는 죄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릴 정도로 가여웠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들었을 때 민서는 아이를 안고 앉아 깊은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넌 죄가 없어. 엄마는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엄마가 아무리 아파도 널 곁에 둘 거야. 이 세상에서 널 지켜줄 사람은 엄마뿐이니까. 마당에는 다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낡은 기와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엄마의 마음속에서는 이성과 본능, 인내와 저항 사이에 은밀한 전쟁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이제 일어서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가 며칠 동안 계속되면서 작은 집은 눅눅한 곰팡내로 가득 찼습니다. 두 아이는 침대 양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깊이 잠들었고 다른 아이는 두꺼운 담요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메말라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었습니다. 기형을 가진 둘째 아이가 태어난 후 시아버지는 민서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고 방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예전처럼 문 앞에 우유잔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스쳐 지나갈 때마다 공기는 멈추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읍내에 간다며 집을 비웠을 때 민서는 무언가 행동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상처받은 여자의 직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홀로 사는데 익숙한 독신 남자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늘 낡은 나무 궤를 두던 안쪽 벽장 구석이 이번에는 마치 서두른 듯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습니다. 궤 안에는 낡은 물건들, 몇 권의 공책, 누렇게 변한 편지들, 그리고 사진 한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냈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사진, 우물가에서 놀던 어린 시절의 준호 사진, 그리고 민서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그녀가 잠든 모습의 사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옆으로 누워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이불은 흐트러진 모습, 밤에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노란 수면등 아래 베개는 한쪽으로 쏠려 있고 얇은 커튼 너머로 어깨와 등이 희미하게 드러난 사진도 있었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조여왔고 떨리는 손에서 사진 뭉치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공책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일기처럼 적힌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걔는 옛날 그 사람처럼 하얀 원피스를 입었다. 걔 머리 냄새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비 오는 밤 나는 드디어 걔를 만질 수 있었다. 걔는 모르지만 나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민서는 그 자리에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터질 듯한 분노를 찢어버리려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가 애써 이해하려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무너지지 않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심이 아닌 진실이었습니다. 명백하고 역겹고 적나라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래 거기 앉아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일어섰을 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모두 태워버렸고 일기는 갈기갈기 찢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이미 피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가 돌아왔지만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뒷마당의 낡은 부엌으로 가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는 감히 다가오지 못했고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때리지도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시아버지를 매일 조금씩 죽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고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매 순간 매분 느끼길 바랐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남은 숨을 쉬는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 테니까. 민서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두 아이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굳은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민서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어느 운명 같은 정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우물에 빠뜨려 고장난 줄 알았던 낡은 휴대폰이었지만 민서는 며칠 전 몰래 수리점에 맡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벨 소리는 마치 전화를 든 그녀의 손처럼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강원도라는 발신지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가슴이 아릴 정도로 익숙하고 따뜻했습니다. 민서야, 나야, 준호야. 그녀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목이 메어 몇 초가 지나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당신이에요? 나야, 나라고, 여보. 세상에 드디어 통화가 되네. 민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억눌러 왔던 모든 억울함, 외로움, 서러움이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의 준호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부대가 국경 근처 우지로 이동해 특수 임무를 수행하느라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쓴 편지들은 한 번도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민서가 화가 났거나 자신을 잊었거나 모든 것이 식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이나 휴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막 단기 휴가를 통보받고 바로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네가 보고 싶었던 적은 없었어. 민서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준호에 대한 그리움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었지만 이제 기쁨과 서러움 곁에는 끔찍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잠들어 있는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첫째 아이, 준호의 아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안고 태어난 생명은 선천적인 병 때문에 기저귀 속에서 웅크린 채 쌕쌕거리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준호가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애써 지켜온 모든 껍질이 벗겨질 것이고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 와요? 민서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바로 버스 타고 갈게.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그냥 너랑 우리 아들 안고 싶어서. 우리 아들, 낳았어요? 민서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낳았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준호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내 아들을 낳아줘서 정말 고마워. 내일이면 우리 다시 한 가족이 되는 거야. 민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조용히 앉아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동시에 진실이 드러날까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가 과연 그 미소를 계속 지을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내일은 준호뿐만 아니라 그녀가 침묵했던 지난날의 어둠도 빛 속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벗겨졌을 때 누구의 심장이 먼저 부서질까? 그날 오후 날씨는 맑았고 햇살은 밤새 내린 비로 흥건한 마당에 반사되어 툇마루에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민서는 부엌 문가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죽 그릇을 든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심장은 박자에 맞춰 조여왔습니다. 모든 소음이 마치 인생이 다른 길로 접어들 것을 예고하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색이 바랜 군복을 입고 등에는 배낭을 메고 손에는 길가에서 꺾은 들꽃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민서야, 나왔어. 그녀는 그릇을 놓쳤고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다른 아내들처럼 달려가 그를 껴안고 싶었고 몇 달간의 그리움 끝에 돌아온 남편을 맞으며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 낡은 요람 안에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그를 닮은 눈을 가졌고 다른 아이는 사랑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들어와 배낭을 내려놓고 돌처럼 굳어버린 민서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설레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딨어? 내 아들 좀 보자.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요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큰아이, 첫째 아들을 안아 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랑 똑같이 생겼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늠름하다니. 그러다 그의 시선이 옆에 있는 요람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야?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준호는 첫째 아이를 침대에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야위고 입술이 파랗고 기형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는 둘째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에서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민서야, 이 아이는 누구 아들이야?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온몸을 떨었고 두려움이 심장을 옥죄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말해. 준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들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서는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배신한 적 없어요. 전 강요당했어요. 벽에 몰린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마치 심장을 정통으로 맞은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믿었던 아버지를 형언할 수 없는 눈빛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라도 해보세요. 시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늙고 지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변명도 부정도 없었습니다. 공간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서는 두 아이 곁에서 흐느껴 울었고 준호는 영혼의 절반을 베인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깡마른 어깨가 무너질 듯 떨렸습니다. 준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장본인이라니. 그는 아내와 두 아이를 본 뒤 악몽에서 도망치려는 사람처럼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서는 바닥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이 떠나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빛이 상처로 변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골 마을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희미한 초승달 빛이 이끼 낀 낡은 기와지붕을 비추며 마주할 수 없는 진실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집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민서는 부엌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눈은 퀭했고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오후에 준호가 떠난 후 그녀는 더 이상 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렸거나 고통이 한계를 넘어 모든 감각이 마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준호가 떠난 뒤 시아버지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분이든 책임감이든 돌이든 그녀와 그를 묶고 있던 모든 끈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가까워져 멀리서 다구는 소리가 들려올 때쯤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몸은 구부정했고 마치 강한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도 손주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눈가는 퀭했으며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서가 아이를 안고 떠나려 하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민서야, 아비 말 한 번만 들어다오. 이번 한 번만. 그러고 나면 어딜 가든 막지 않으마.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말은 안 했지만 걸음을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해명, 대답, 그리고 늦었지만 참회가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시아버지는 나무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손은 술기운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 떨렸습니다. 그는 길게 한숨을 쉬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내가 왜 그랬는지 아느냐?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그녀의 품에서 꼼지락거리며 칭얼거렸습니다. 작은 아이는 여전히 쌕쌕거리며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듯 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아들이야. 그 옛날 내 시어머니는 내 옛 연인이었다. 하지만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고 그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만 했지. 몇 달 후 그녀는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남편의 아이라고 했지만 남편은 인정하지 않았지. 내가 두 모자를 거두어 준호를 친아들처럼 키웠다. 밥 한 술, 잠자리 하나까지 다 챙겼지. 하지만 네 시어머니는 점점 차가워졌고 준호가 겨우 13살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때부터 혼자였다. 민서는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옅게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재혼하지 않은 건 아내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옛사람의 그림자를 잊지 못해서였다. 네가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넌 젊은 시절에 내 시어머니와 기이할 정도로 닮았더구나. 특히 웃을 때의 그 눈빛이. 나는 애써 참으려 했고 피하려 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 급이 오던 밤 내가 잘못했다.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네가 임신했을 때 나는 겁이 났지만
동시에 누군가 나를 묶어놓고 내가 묻어두었던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같았다. 민서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말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마음에 하나씩 밝혔습니다. 단순한 진실이 아니라 과거였습니다. 그녀와는 상관없는 과거였지만 그 잔혹한 결과를 짊어져야 하는 것은 그녀였습니다.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준호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그 아이는 죄가 없다. 그는 말을 마치고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집문서와 자수서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며느리를 성폭행한 죄인입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갔고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았고 막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는 오직 삶의 끝으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시아버지가 뒷마당 바나나 나무에 목을 매 자살했다는 소식에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발견한 사람은 밤사이 민서가 자수서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이장님이었습니다. 시신은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수습되었습니다. 우는 사람도 장례 음악도 없었습니다. 다만 몇몇 이웃이 멀리서 혀를 차며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민서는 두 아이를 안고 창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엄마 어깨에 매달렸고 기영아는 여전히 담요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눈물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텅 빈 공허함과 극심한 피로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오후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훨씬 차가워졌고 눈은 깊고 붉었지만 더 이상 젖어있지 않았습니다. 임시로 마련된 빈소에 안치된 시신을 보고 그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아주 천천히 3번 절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주머니에서 낡고 구겨진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남긴 유서라고 했습니다. 민서는 멈칫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의 두 손이 떨렸고 눈은 수년간 묻혀있던 비밀의 마지막 껍질을 벗겨내듯 한 줄 한 줄 글자를 훑었습니다. 준호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겠지. 미안하다. 민서에게 저지른 일뿐만 아니라 네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도. 민서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나는 네 어머니가 너를 임신했을 때 그를 거두어 주었을 뿐 너를 만든 사람은 아니다. 내 어머니는 내 가장 깊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을 선택했고 버림받았다. 돌아왔을 때 그녀는 다른 남자의 핏줄인 너를 데리고 있었지. 나는 그녀를 가엾게 여겨 너를 친아들처럼 키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다. 네가 자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수록 내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다. 내가 아주 일찍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희생하면 죄도 덜어질 것이라고 애써 합리화했다. 네가 민서와 결혼했을 때 그 아이의 눈빛에 내 심장이 찔리는 것 같았다. 네 어머니와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닮았더구나. 나는 버텨낼 수 없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너뿐만 아니라 너무나 착한 며느리인 민서에게도. 너는 나를 경멸하고 저주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제발 민서는 용서해다오. 그 아이는 피해자다. 이기심과 고집으로 썩어버린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순수함을 지킨 사람이다. 나처럼 살지 말고 네 자식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남자가 되어라. 편지는 끝났습니다. 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고 온몸이 떨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창백한 얼굴로 두 아이를 마치 자신의 작은 세상을 지키려는 듯 끌어안고 있는 민서를 보았을 때 그는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널 혼자 두고 가서, 널 믿지 못해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하게 해서 미안해.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분노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수백 마디의 질책보다
사람을 더 죄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한 아이는 자신이 낳았고 다른 아이는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낳았다고 모두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며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 후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장례 음악도 많은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몇몇 이웃이 와서 향을 피우고 조용히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편견으로 사람을 보는데 익숙했던 작은 시골 마을은 이제 경계심 가득한 침묵으로 죽은 자를 대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관 옆에 서서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은 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에게 바쳐야 했을 눈물은 이제 너무나 깊은 배신감에 말라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민서는 두 아이를 안고 뒤에 서 있었습니다.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한때 그녀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고 가장 깊은 상처를 입은 남자, 바로 준호의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떠나고 낡은 집에 세 사람, 준호와 민서, 그리고 두 아이만 남았을 때 그는 아내를 돌아보며 조용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떠나자. 민서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준호는 더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구석구석 죄악이 묻어있는 곳이야. 그리고 너도 더는 과거에 갇혀 지내서는 안 돼. 우리 셋, 아니 우리 네 식구, 여기서 떠나자.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를 아직도 받아줄 수 있어요? 이 아이도요. 준호는 다가와 민서의 품에 잠든 작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살짝 몸을 뒤척였습니다. 선천적 기형으로 오그라든 다리, 작고 붉은 얼굴,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일어난 일을 잊을 수는 없어. 하지만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아. 그리고 이 아이도 사람이야. 살아가고 사랑받아야 할 생명이야. 누구도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될게. 하늘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나머지를 너와 아이들이 다 짊어지게 할 수는 없어.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억울함, 죄책감, 고통이 남편의 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보상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던 그 사람이 돌아온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짐을 꾸렸습니다. 몇 년간 정들었던 웃음소리가 점차 울음소리로 변해버린 집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시아버지가 민서의 이름으로 남긴 집문서와 열쇠를 두고 나왔습니다. 누구도 가져가지 않았고 간직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 안개가 길을 하얗게 뒤덮었을 때 마을을 떠났습니다. 배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살아야 한다는, 그리고 제대로 된 가족으로 살아야 한다는 강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때 보금자리라 믿었으나 지옥으로 변해버린 그 집은 이제 차갑고 낡은 기와지붕으로만 남아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자. 앞에는 빛이 있을 거야. 작은 가족은 초겨울 아침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배웅 없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준호는 배낭을 메고 민서의 손을 잡았고 뒤에는 짐을 가득 실은 낡은 자전거가 따랐습니다. 민서의 품에 안긴 첫째 아이는 엄마를 부르며 제잘거렸고 기형을 가진 작은 아이는 얇은 담요 속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듯 떠났지만 사람들을 피해서가 아니라 지난 1년 넘게 그들을 괴롭혔던 기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서 100km 가까이 떨어진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해 준호는 낡고 허름한 단칸방을 구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양철 지붕이 덜컹거리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날, 온 가족은 끓는 물에만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곁에 남편이 있고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해변 근처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당은 12만 원, 점심은 현장에서 해결했고
저녁에는 아이들과 놀아줄 기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말이 없어졌지만 아버지의 유서를 읽던 날처럼 슬픈 눈빛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민서는 두 아이가 잠든 틈을 타 집에서 옷 수선일을 받았습니다. 근처 수선집 주인이 사정을 딱하게 여겨 아이 옷을 만들 자투리 1,000을 주곤 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바느질에 손이 저릴 때까지 밤늦도록 일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가난이 아니라 기형을 가진 둘째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숨을 쌕쌕거리며 약하게 쉬었고 잘 먹지 못하고 자주 열이 났습니다. 아이가 경기를 일으킬 때마다 민서는 허둥지둥 보건소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도립병원에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하지만 돈이 어디 있겠는가. 민서는 아이를 보육원에 보낼까 생각도 해봤지만 밤마다 엄마를 찾는 아이의 눈빛을 떠올리면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아이를 안고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잘못이 없어. 이 아이는 비극의 결과물이지만 짐은 아니야.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만들지 않은 것에도 책임을 져야지.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까지도 용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오후 준호는 퇴근 후 아이를 데리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아이에게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고 파도 새는 법을 가르치고 아빠라고 부르도록 가르쳤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앉아 작은 옷을 꿰매며 불쌍한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아침에는 기름에 볶은 누룽지를, 저녁에는 고구마 줄기국을 먹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칸방에는 오랜 풍파 끝에 처음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빠,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추운 바닷가 겨울밤 세 식구가 서로를 껴안고 잠드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행복이 풍족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맞는 사람과 맞는 시간이면 충분했고 그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3월의 어느 아침 하늘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사람 마음처럼 맑았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아이를 안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발에 부딪혔습니다. 바닷바람이 그의 이마와 아이의 이마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이제 거의 1살이 된 작은 아들은 여전히 약했고 목을 가누지 못했으며 팔다리는 뒤틀려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순했습니다. 아빠에게 꼭 매달린 모습이 마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책 넓은 모자를 쓴 한 중년 여성이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준호와 아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선천성 뇌성마비인가요? 준호는 살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 형편이 좋지 않아서요. 여성은 다가와 옆에 있는 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물병을 꺼내 준호에게 건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 선생이라고 해요. 예전에 중앙아동병원에서 근무했었죠. 지금은 은퇴하고 옆 동네에서 작은 물리치료실을 열었어요. 아이 같은 경우를 많이 봤는데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인가요? 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올바른 치료와 영양 섭취를 병행하면 적어도 혼자 앉고 먹고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보통 아이들처럼 건강해지진 못해도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는 있죠. 그 말을 듣자 준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와 민서는 아이를 안고 보건소에서 군립병원까지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모두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요. 준호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이 선생은 곤히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어요. 그저 아이 부모님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매주 3번씩 저희 센터로 아이를 데려오세요. 제가 무료로 재활운동을 지도해 드릴게요.
식사나 휴식도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생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뇌성마비로 아이를 잃은 적이 있어요. 그 아이를 구하지 못한 게 제 평생의 한입니다. 이제라도 아드님 같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제 자신에게 빚을 갚는 셈치는 거죠. 그날 오후, 준호는 모든 것을 민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숨막히는 절망 속에서 살았던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희미하게 열린 문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준호는 자전거에 민서와 막내 아들을 태우고 이 선생의 센터로 향했습니다. 진료실은 작지만 깔끔하고 깨끗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처럼 따뜻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3번 온 가족이 길을 나섰습니다. 준호는 반차를 냈고 민서는 아이의 우유와 기저귀, 수건을 챙겼습니다. 팔을 뻗고 목을 들고 무릎을 마사지하고 발음을 연습하는 단순한 운동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끙끙 앓기만 하던 아이가 점차 소리를 내다가 마침내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흘렸고 준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들은 앞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때로는 필요한 순간, 필요한 장소에 나타난 낯선 사람 한 명이 인생 전체를 밝혀줄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 이 선생을 만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규칙적인 치료,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운동, 고통 속에서 아이가 내지르던 흐느낌, 그 모든 것이 이제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초가을의 어느 아침, 햇살이 단칸방 앞마당에 노랗게 쏟아질 때 민서는 빨래를 하다가 집안에서 아이가 분명하게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녀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에 젖은 손 그대로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어 집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막내 아들, 의사도 고개를 저으며 희망이 없다고 했던 그 아이가 돗자리 위에서 몸을 일으켜 요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민서는 주저앉아 아이를 품에 안고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것처럼 울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 이렇게 분명하게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웠고 수없이 아이를 안고 병원을 다녔고 등 뒤에서 수많은 수군거림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두 글자의 부름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가 퇴근하자 민서는 행복에 젖어 붉어진 눈으로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아이를 안고 오랫동안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올려다보며 입을 삐뚤게 벌려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온전하지 않고 두 눈의 크기가 달랐지만 준호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이 선생도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두 분의 끈기가 얻어낸 보상이죠.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는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더 자주 웃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지 않았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공원으로 데리고 나가 잔디 위를 기게 하고 새소리를 듣게 하고 다른 아이가 다가오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막노동을 했지만 이제는 건설팀 반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내를 아끼고 두 아이를 키우며 성실하게 일하는 그를 좋게 보았습니다. 매달 그는 따로 저축을 하며 비가 와도 물이 새지 않는 작은 집을 갖는 날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빠를 부를 줄 알게 되었고 손을 잡고 일어설 줄 알게 되었고 배고플 때 울 줄 알게 되었고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줄 때 조용히 귀 기울일 줄 알게 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뛰지는 못했지만 아이에게는 순수한 눈빛과 해맑은 미소,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서는 아이의 손톱을 깎아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아니? 옛날에 엄마는 널 포기할 생각도 했었어.
하지만 그때 너의 약한 울음소리가 엄마를 붙잡았단다. 이제 엄마는 알아. 네가 엄마 인생을 망치러 온 게 아니라 사랑과 희생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러 왔다는 걸. 아이는 그녀를 보며 킥킥 웃었습니다. 민서는 부서졌지만 매일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삶의 한 조각을 껴안 듯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삶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한때 산산조각 났던 가족이 사랑하는 법, 치유하는 법, 그리고 어둠 속에서 태어났을지라도 햇살 아래서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2년간 쉼없이 일하고 저축한 끝에 준호는 부부의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문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푸른 소나무가 우거지고 매일 저녁 붉은 노을이 지는 바다 근처의 작은 땅이었습니다. 얼마 후 단층 집이 세워졌습니다. 크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튼튼하고 따뜻했습니다. 연한 하늘색으로 칠해진 벽, 새로 얹은 양철 지붕, 안에는 작은 방 2개와 부엌, 그리고 민서가 직접 키운 허브 화분을 걸어둘 툇마루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집을 재생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 온 날, 온 가족은 새 타일 바닥에 둘러앉아 소박한 식사를 했습니다. 배춧국, 생선조림, 소금에 절인 가지 반찬뿐이었지만 마치 설날처럼 즐거웠습니다. 첫째 아들은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외쳤습니다. 엄마, 우리 새 집 진짜 넓다. 이제 기어다니고 붙잡고 설 줄 아는 막내 아들은 형을 따라가겠다며 소리쳤습니다. 민서는 창가에 서서 노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아내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봤지? 우리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가볍게 날렸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치욕과 고통, 어두웠던 비오는 밤들,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들, 이제는 모두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과거는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그들이 눈물과 맞받고 얻은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질 무렵 민서는 아이를 안고 툇마루로 나와 준호와 함께 야자수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은 비록 발음은 서툴렀지만 엄마, 아빠를 분명하게 부를 줄 알았습니다. 그 부름은 마치 아이가 사랑받고 다른 아이들처럼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공사장에서 얻어온 낡은 나무 판자로 툇마루 옆에 작은 그네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그는 아이를 그네에 태우고 밀어주며 노래를 부르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옛날에 아빠 엄마는 정말 힘들었단다. 민서는 꽃을 심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다시 꽃을 심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매일 아침 화초에 물을 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도 새싹처럼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예전 땅 주인이 들러 두 아이를 보고 농담 삼아 물었습니다. 큰애는 아빠를 닮았고 작은애는 누굴 닮았나? 민서는 순간 멈칫했지만 준호는 두 아이를 모두 품에 안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닮았어요. 제가 아는 가장 강인한 여자를요. 그 대답에 남자는 웃음을 터뜨리고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민서는 고개를 돌려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집에서 두 아이가 깊이 잠들었을 때 준호는 민서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줘서 고마워. 민서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이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때로 큰 충격이 아니어도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작은 실수 하나, 가장 약해졌을 때의 한 번의 넘어짐만으로도 한 여자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고 죽음까지 생각했으며 편견과 두려움에 짓눌렸던 민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이는 사랑의 결실로, 다른 하나이는 비극에 쓴 열매로 태어난 두 아이를 위해 살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약한 여자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아이가 뒤에 있다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배신당했던 남편 준호 역시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쉽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일어난 일의 본질을 꿰뚫어 볼 만큼 너그러웠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는 비록 자신의 피가 섞이지 않았을지라도 사랑받아야 할 무고한 생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핏줄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반대를 증명했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하고 책임지기로 선택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시아버지는 자신이 감당할 용기가 없었던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벌은 아들의 실망 어린 시선, 며느리의 차가운 침묵, 그리고 작은 아이가 결코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울음소리 속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이나 복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용서, 그리고 폐허 속에서 다시 피어난 믿음이 있는 작은 집으로 끝을 맺습니다. 모든 고통은 결국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증오 속에 자신을 가두지만 않는다면 결국 가족이란 항상 평온한 곳은 아니지만 아무리 황폐해져도 한 줄기 사랑만 남아있다면 다시 세울 수 있는 곳입니다. 남겨진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태어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없지만 누구나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겪었던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에 있습니다. 여자는 엄마가 되면 아무리 약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서하는 사람이 약한 자가 아니라 어떤 상처는 스스로 달래지 않으면 평생 자신을 옭아매는 족쇄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